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깊은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산짐승조차 발자국을 감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붕의 곡선이 마치 춤을 추듯 하늘로 뻗어 있어 누가 보아도 대단한 재력가의 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쓸쓸하여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힘없이 흩어지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넓은 논밭과 곡간을 가득 채운 곡식들이 있었지만 집안의 큰 어른이신 최대감마님께서 지난 가을에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기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남겨진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돌쇠라고 불리는 우직한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덩치가 남산만하고 힘은 황소보다 더 세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부터 최대감댁에서 자라나 평생을 이 집 마당에서 보냈기에 그에게는 최대감의 말이 곧 법이요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이 깊도록 소여물을 쓰며 단 한 번도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돌쇠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땅을 향해 있었고 입은 무겁게 닫혀 있어 마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충심이 깊은 우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섬기던 최대감은 엄격하지만 정기 깊은 분이셨기에 돌쇠를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대감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이제 그 넓은 기와집의 주인은 아직 20살이 차이 되지 않은 어린 도령님이었습니다. 도령님은 심성이 곱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늘 사랑방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려줄 뿐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돌쇠는 그런 도령님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을 떠올리며 자신이 이 집과 도령님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누군가 명령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는 커다란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어느 날 아침 돌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슥슥하는 빗자루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빗자루질을 멈추고 대문을 바라보니 갓을 비스듬히 쓰고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돌아가신 최대감의 먼 친척벌 되는 박서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왕래도 없다가 대감의 장례식 때 잠시 얼굴을 비치더니 기일이 다가오자 불쑥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살쾡이처럼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매달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박서방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큰 소리로 하인들을 부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에이, 날씨가 어찌 이리 춥단 말이냐. 당장 사랑방 군부를 지피고 따뜻한 술상을 내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조용하던 집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안채에 있던 하인들이 허둥지둥 달려나와 박서방의 짐을 받아들었고 돌쇠 역시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서방은 돌쇠의 거대한 덩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그 힘 좋다는 돌쇠로구나. 내 앞으로 이 집안일을 좀 봐줄 테니 내 말도
대감마님 말씀처럼 들어야 할 것이다. 도령님은 박서방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먼 친척 어른이 오셨으니 예의를 갖추어 맞이했습니다. 박서방은 도령님의 어깨를 툭툭 치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님, 아버님을 여의고 얼마나 심려가 크셨소. 내 이제부터는 아버님 대신 집안 살림을 돌봐주고 자네가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아무 걱정 마시게. 도령님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워낙 심성이 여린 탓에 박서방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사랑방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상전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는 신분이라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서방은 대감댁의 사랑방을 차지하고 앉아 본격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기름진 음식을 요구하고 비싼 술을 마시며 하인들을 부려먹었습니다. 곡간 열쇠를 관리하던 늙은 집사를 불러내어 장부를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마당에 있는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걷어차는 등 횡포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졌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박서방이 돌쇠를 자신의 손발처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우직한 성품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집안을 장악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서방은 돌쇠를 불러 뜬금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쇠야, 저기 뒷산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가 내 풍경을 가리니 당장 가서 베어 오너라. 그 소나무는 돌아가신 최 대감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나무로 집안의 수호신처럼 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명령을 듣고 귀를 의심하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으리, 저 나무는 대감마님께서. 돌쇠가 처음으로 말끝을 흐리며 주저하자 박서방은 벼락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가 이 집의 어른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말대꾸냐. 돌쇠는 명령이라는 단어 앞에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무거운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산을 울릴 때마다 돌쇠의 가슴에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던 순간 돌쇠는 마치 자신이 대감마님의 다리를 베어낸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슴이었고 머슴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평생의 신조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쓰러진 소나무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령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들려온 도끼 소리에 수군거리며 최 부자댁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서방 그 위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던데 어린 도령이 어찌 감당할꼬.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서방의 요구는 점점 더 교묘하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도령님에게 집안의 문서들을 보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마을 소장농들을 불러 모아 소장료를 올리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도령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돌쇠는 그런 도령님의 방앞을 지키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습관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이것은 옳지 않다는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명령에 의지해 살아온 그에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지던 어느 날 박서방은 마을 장터에서 건달들을 불러들여 집안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고성방가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신성해야 할 제사 음식까지 술안주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방의 참모는 울면서 음식을 담았고 늙은 집사는 분통을 터뜨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지만 도끼날이 나무에 박힐 때마다 그의 눈빛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령님은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저속한 노랫가락에 귀를 막고 아버지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박서방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장작을 패고 있는 돌쇠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 돌쇠 내 놈 힘이 그렇게 좋다지. 내 오늘 심심한데 어디 힘자랑 좀 해보거라. 저기 있는 쌀가마니 10개를 쥐고 마당을 100바퀴 돌아라. 못하면 오늘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그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군말 없이 쌀가마니를 지게에 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쌀가마니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비참함이 짓눌려 있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돌쇠의 거친 숨소리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 위에 떨어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서방은 대청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돌쇠가 묵묵히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박서방은 확신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은 죽으라고 해도 죽는 신용을 할 놈이구나. 내 계획을 실행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어. 박서방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집안을 완전히 집어삼킬 무서운 음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00바퀴를 다 돌고 난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박서방을 향해 원망의 눈빛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도령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령님은 쓰러진 돌쇠에게 다가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도령님의 따뜻한 손길과 떨리는 목소리에 돌쇠에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돌쇠는 투박한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령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다시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거칠어지더니 금세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돌쇠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호지 문이 바람에 덜컹거릴 때마다 그의 가슴도 덩달아 덜컹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명령이 내려질지, 그리고 자신이 그 명령을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은 점점 더 높이 쌓여만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만 지난밤에 거센 눈보라가 남긴 흔적 때문에 최대감댁의 아침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지런한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밥 짓는 연기가 온화하게 피어올랐겠지만 박서방이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질서는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늦은 아침상을 받고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밥상에 올라 온 나물 반찬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내동댕이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내가 이 집의 어른이거늘 어찌 고기 반찬 하나 없단 말이냐. 돌아가신 대감 제사를 지낸다고 곳간에 음식을 쟁여두고 내게는 풀만 먹이려는 개냐. 그의 호통소리에 부엌에 있던 참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마당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다가 박서방의 고함 소리를 듣고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감히 상전에게 다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더니 쇠죽을 쓰고 있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불렀습니다. 이놈 돌쇠야, 밥 먹고 힘만 쓰면 뭐하겠느냐. 저기 뒷뜰에 있는 커다란 맷돌을 앞마당으로 옮겨 놓아라. 내 오늘 심심하여 떡이라도 쳐 먹어야겠다. 그 맷돌은 장정셋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무거운 돌덩이였고 멀쩡히 뒷뜰에 잘 있는 것을 굳이 앞마당으로 옮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는 허리를 숙여 무거운 맷돌을 껴안았습니다. 온몸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르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한 발 한 발 맷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하얀 입김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늙은 집사는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박서방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저 맷돌은 선대 대감마님께서 자리를 잡아주신 것이라 함부로 옮기면 집안의 기운이. 그러나 박서방은 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듣기 싫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다. 내 말이 곧 법이니 잔말 말고 구경이나 하거라. 겨우겨우 맷돌을 앞마당으로 옮겨놓은 돌쇠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배어 나왔고 어깨는 으스러질 듯 아파왔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돌쇠를 보며 킬킬거리고 웃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억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호, 힘 하나는 장사로구나. 이번에는 저기 담장 밑에 쌓여있는 장독들을 죄다 지붕 위로 올려라. 햇볕을 잘 받아야 장맛이 좋아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고 자칫하면 장독이 깨져 귀한 일 년 양식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부엌 식구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나와 말렸지만 박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도령님은 사랑방에서 글을 읽다 말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도령님은 참담한 표정으로 박서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숙부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돌쇠는 우리 집안의 식구이자 사람입니다. 어찌 소나 말보다 더하게 부리십니까? 그리고 장독을 지붕에 올리다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도령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도령님을 어린애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조카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려. 아랫사람은 이렇게 꽉 잡아서 길을 꺾어놔야 딴 마음을 먹지 않는 법이라오. 이 모든 게 다 조카님을 위해 집안 기강을 잡는 것이니 방에 들어가 글공부나 계속하시오. 돌쇠는 도령님과 박서방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도령님의 따뜻한 변호가 가슴을 울렸지만 몸에 밴 복종의 습관은 그를 다시 장독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장독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대감마님께서는 늘 순리대로 살라 하셨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빨랐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위태롭게 지붕으로 올라갔고 보는 이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장독 하나가 미끄러져 마당으로 떨어지며 장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깨진 장독에서 붉은 고추장이 피처럼 흘러나와 하얀 눈 위를 물들였습니다. 집안의 여자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입을 막고 수군거렸고 박서방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돌쇠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군뱅이 같은 놈, 내 귀한 장을 다 쏟아버리다니. 내 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당장 멍석말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박서방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돌쇠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돌쇠는 깨진 장독 조각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죄인과도 같았으나 진짜 죄인은 툇마루에 서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박서방임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서방은 마을 주막에서 데려온 낯선 사내들과 함께 사랑방에서 노름판을 벌였습니다. 자, 이번 판은 내가 이길 것이다 걸어라. 걸어 방 안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왔고 하인들은 술상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최 대감께서 생전에 학문을 논하고 손님을 맞이하던 고귀한 사랑방이 이제는 투정군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령님은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 뒷방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마음의 평화는 이미 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도령님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유피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어린 도령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질 녘이 되자 박서방은 노름돈이 떨어졌는지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돌쇠야, 외양간에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장터로 가거라.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오란 말이다. 그 황소는 돌아가신 최 대감께서 돌쇠에게 내 동생처럼 아껴주거라 하고 당부하셨던 집안 농사의 가장 큰 일꾼이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으리, 저 소는 우리 집안 농사를 도맡아 하는 일꾼입니다. 지금 팔아버리면 내년 봄 농사는 어찌 짓습니까요? 돌쇠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반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박서방의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훈계 지르냐. 농사는 소작인들이 짓는 것이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당장 끌고 가지 못할까. 박서방의 완력에 밀려 돌쇠는 결국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누런 황소는 주인이 오는 줄 알고 껌벅거리는 큰 눈으로 돌쇠를 반겼습니다. 돌쇠는 황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황소는 영문을 모른 채 돌쇠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고삐를 내어주었습니다. 돌쇠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명령이라는 족쇄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 돌쇠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님이 뛰어나와서 말려주기를 혹은 하늘에서 대감마님이 내려와서 호통을 쳐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겨울바람만이 매섭게 불어와 그의 뺨을 때릴 뿐 아무도 그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를 끌고 가는 돌쇠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멀쩡한 소를 팔아먹다니. 이제 곧 논밭도 팔아먹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돌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돌쇠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소의 방울소리가 유난히도 구슬프게 들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소를 헐값에 넘기고 돈주머니를 받아든 돌쇠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습니다. 빈 고삐를 쥐고 돌아오는 길. 돌쇠는 허전함에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돈주머니를 받치자 박서방은 희희낙낙하며 돈을 세어보더니 돌쇠에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노름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돌쇠는 텅 빈 외양간 앞에 멍하니 서서 속아 남긴 여물 냄새를 맡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늙은 집사가 다가와 돌쇠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돌쇠야, 너무 상심 마라. 짐승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생인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하지만 명심하거라. 눈에 보이는 주인이 전부는 아니다. 네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집사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돌쇠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주인, 내 마음속의 주인. 돌쇠는 그 말을 되뇌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곧 다시 구름에 가려져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박서방 일행의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하인들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쌀이 떨어져 간다는 참모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고 도령님의 방에는 불이 꺼진 채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서방은 노름판을 파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채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령님이 머무는 방과 그 옆에 있는 대청마루를 번갈아가며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와 귀중품을 보관하는 커다란 반다디, 즉 가문의 보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이제 소도 팔았고 남은 것은 저것뿐이로구나. 저 안에 있는 땅 문서만 손에 넣으면 이 집은 껍데기만 남게 될 테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한 밤, 박서방의 검은 그림자가 안채 깊숙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행랑차에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문풍지 떠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낮에 집사가 해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돌쇠는 뒤척이며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온 이 손이 과연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불안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사나워지며 내일 닥쳐올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듯 흉흉한 소리를 내며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하늘이 놓아여 땅을 집어삼키려는 듯 거센 눈보라가 천지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가 찢겨나갈 듯 펄럭이는 소리와 함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혀 비명을 질러대는 통에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깊은 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져 암흑천지가 되었지만 오직 최대감댁 사랑방과 안차의 대청마루에서만 흔들리는 호롱불 빛이 위태롭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도는 공기는 차가운 눈바람보다 더 살벌하고 매서웠으며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모두가 잠들어야 할 깊은 야밤에 박서방은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터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채로 향하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쇠지렛대와 굵은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돈에 매수된 건달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박서방의 목표는 단 하나. 대대로 집안의 전담 문서와 폐물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안채 대청마루의 자개장.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검은 반다디였습니다. 돌쇠야, 이놈 돌쇠야, 당장 나오지 못할까. 박서방의 고함 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행랑채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선잠에 들어있던 돌쇠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고 본능적으로 주인의 부름에 반응하여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뛰쳐나왔습니다. 눈보라가 맨살을 때려 뼈가 시리도록 아팠지만 돌쇠는 구분등을 하고 안채의 마당으로 달려가 박서방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나으리. 돌쇠의 목소리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지만 박서방은 그런 돌쇠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청마루 위를 손가락질하며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저기 있는 도끼와 망치를 챙겨서 대청으로 올라오너라. 오늘 밤 안으로 저 궤짝을 열어야겠다. 그 시각 낌새를 채고 잠에서 깬 도령님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도령님은 박서방과 건달들이 반다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숙부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 반다디는 아버님께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가문의 보물입니다. 어찌 밤중에 도둑처럼 이러십니까? 도령님은 작은 몸으로 반다디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평소에는 유약하고 얌전하기만 하던 도령님이었지만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맞서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도령님의 간곡한 외침을 비웃으며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비켜라, 이 맹랑한 녀석이 어디서 어른 앞을 가로막느냐. 내가 이 집의 대리인으로서 집안 살림을 점검하겠다는데 네가 감히 방해를 해. 박서방의 힘에 밀린 도령님은 쿵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나뒹굴었고 이마가 문지방에 부딪혀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늙은 집사와 참모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으나 건달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바람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신성한 안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서방은 쓰러진 도령님을 뒤로하고 멍하니 서 있는 돌쇠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뭐 하고 있느냐? 어서 저 자물쇠를 부수거라. 열쇠가 없으니 힘으로 부숴버려야겠다. 내 놈의 그 무식한 힘을 이럴 때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느냐? 박서방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돌쇠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돌쇠의 손에는 묵직한 도끼가 들려 있었고 그의 앞에는 굳게 잠긴 반다디와 그 앞을 가로막고 쓰러져 우는 도령님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생 들어온 명령이라는 단어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 사이에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팔은 청은망은 무거워 좀처럼 들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저 반다디에 채워진 무소의 자물쇠는 지난 30년간 돌쇠가 매일 아침 마른 걸레로 닦고 또 닦아 윤을 냈던 물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최대감께서는 그 자물쇠를 어루만지시며 돌쇠야, 이것은 우리 집안의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문이다.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돌쇠의 귓께는 박서방의 악쓰는 소리와 함께 대감마님의 인자하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왔습니다. 부숴라 하는 명령과 지켜라 하는 당부가 머릿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돌쇠를 괴롭혔습니다. 이 군뱅기 같은 놈,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박서방은 돌쇠가 머뭇거리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와 돌쇠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쫓겨나고 싶으냐.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너를 노비시장에 팔아버릴 것이다.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도끼를 휘두르란 말이다. 박서방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이 집을 떠나본 적 없는 돌쇠에게 쫓겨남은 곧 죽음과도 같은 공포였습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돌쇠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손끝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울며 겨자먹기로 도끼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도끼날이 등불빛을 받아 번뜩이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도령님이 돌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돌쇠야, 제발 이러지 마라. 너는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냐. 아버님께서 너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저 악당의 말에 놀아나서 집안을 망치려 하느냐. 도령님의 눈물 젖은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간절한 호소였고 돌쇠를 아랫사람이 아닌 가족으로 대하는 진심이었습니다. 도령님의 따뜻한 피가 묻은 손이 돌쇠의 발목에 닿는 순간 돌쇠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져 마당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대감마님께서 노하셔서 지팡이로 땅을 치시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도끼를 든 채 굳은 듯 서서 박서방과 도령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진 악귀의 형상이었고 도령님의 얼굴은 공포와 슬픔에 젖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쇠는 주인이 누구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맹목적인 복종이 때로는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에이, 답답한 놈 비켜라. 내가 직접 하겠다. 박서방은 참다 못해 돌쇠의 손에서 도끼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본능적으로 도끼를 뒤로 빼며 박서방의 손을 피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주인의 행동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헛손질을 하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모습을 본 건달들이 험악한 욕설을 내뱉으며 돌쇠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 무식한 종놈이 어디서 감히 오늘 아주 뼈를 추려주마. 건달들의 위협에도 돌쇠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도령님 앞을 가로막아 서며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도령님의 숨소리가 가쁘게 들려왔습니다. 대청마루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쇠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끼는 이제 반다디를 부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무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돌쇠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항상 순한 소처럼 굴던 놈의 눈에서 맹수와도 같은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네가 정녕 미쳤구나. 주인을 몰라보고 반역을 꾀하다니. 내 반드시 관에 고발하여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박서방은 겁을 먹었으면서도 악다구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거운 가슴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베어낸 소나무, 깨진 장독, 팔려간 황소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못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공범이다. 늙은 집사의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돌쇠는 도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평생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대꾸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람소리가 잠시 잦아들고 방 안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우르릉 쾅게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돌쇠의 그림자가 벽면 가득 거대하게 드리워졌고 그 모습은 마치 옛 전설 속의 수호신처럼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박서방과 건달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나으리, 아니 박서방. 돌쇠가 처음으로 상전을 박서방이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 방 안의 모든 위계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돌쇠는 도끼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박서방은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고 도령님은 놀란 눈으로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두가 돌쇠가 박서방을 내려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 돌쇠의 도끼는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살인을 위한 일격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기 위한 마지막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최대감댁 대청마루에서 벌어진 이 숨 막히는 대치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그의 다음 행동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쾅 하는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돌쇠가 내리친 도끼날이 박서방의 발 바로 앞 대청마루 바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두껍기로 소문난 참나무 마룻바닥이 단숨에 쪼개지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박서방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약 도끼날이 손톱만큼이라도 빗나갔다면 박서방의 발등이 찍혔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룻바닥에 박힌 도끼자루를 꽉 움켜쥔 채 마치 금강역사처럼 부릅뜬 눈으로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거친 콧소리와 함께 뿜어져 나와 주위를 압도하는 서늘한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방 안의 촛불마저 그 기세에 눌린 듯 파르르 떨리며 가늘게 타올랐습니다. 대어 이상 명령하지 마시오. 돌쇠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평소에 어눌하고 순박하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바위 위의 울음소리처럼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박힌 도끼를 뽑아 들지 않고 맨주먹을 불끈 쥐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돌아가신 대감마님과 여기 계신 도령님뿐입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닌 자의 명령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돌쇠의 선언은 그동안 그를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돌쇠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을 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건달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뭐 하느냐? 저 미친놈을 당장 잡아라. 하지만 돈을 받고 따라온 건달들조차 돌쇠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는 오금을 저리고 말았습니다.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용기를 내어내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으나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날아오는 몽둥이를 한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몽둥이를 쥔 채로 사내를 번쩍 들어 올려 마당 밖 눈구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사내가 눈밭에 처박히자 나머지 건달들은 감히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쌀가마니 10개를 쥐고 100바퀴를 돌던 그 괴력의 사내였습니다. 분노로 각성한 황소 같은 돌쇠를 당해낼 재간은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다음번 도끼는 마룻바닥이 아니라 당신들의 삿된 욕심을 향할 것이오. 돌쇠가 천둥처럼 고함을 치자 박서방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툇마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대문 쪽으로 도망치며 두고 보자
내 관에 가서 너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자의 비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건달들 역시 줄행랑을 치는 박서방을 뒤따라 허둥지둥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돌쇠는 대문 앞까지 쫓아가 그들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굳게 닫혀있던 대문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악한 기운이 집 밖으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박서방 일당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죽은 듯한 정막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평온함이었습니다. 돌쇠는 급히 안채로 돌아와 마루에 쓰러져 있는 도령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도령님, 괜찮으십니까요? 이 못난 놈이 너무 늦게 깨달아 도령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돌쇠는 도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투박한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령님은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다. 돌쇠야. 네가 나를 살렸고 우리 집안을 살렸다. 오늘 너는 머슴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든든한 형님 같았다. 그제야 숨죽이고 있던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늙은 집사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달려와 돌쇠의 등을 두드렸고 참모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와 도령님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지만 돌쇠가 용기를 내어 악을 물리치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돌쇠가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사람들은 돌쇠를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자부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명령을 잘 수행했을 때 느끼는 안도감이 아니라 스스로 옳은 일을 했다는 데서 오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밤새 눈보라는 그치지 않았지만 사랑방의 군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도령님과 돌쇠 그리고 하인들은 사랑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와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단단한 성벽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령님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조용히 고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는 천군만 마보다 더 든든한 돌쇠가 있습니다. 다시는 집안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그 밤, 대감댁의 불빛은 눈 덮인 상월 마을에서 유일하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짓말처럼 눈이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박서방 일당이 남긴 더러운 발자국과 핏자국을 하얗게 덮어버려 마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백의 평화로움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삭삭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빗자루질이었지만 그 소리에 담긴 힘과 리듬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노동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집과 가족을 위해 스스로 마당을 닦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최대감 댁 대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밤새 들려온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에 무슨 큰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고 돌쇠가 환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별일 없었느냐? 박서방 그 양반은 어디 가고? 마을 사람들의 질문에 돌쇠는 씩 웃으며 굵은 팔뚝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갈 길을 갔습니다요. 이제 우리 집에는
도령님과 저희 식구들 뿐입니다. 돌쇠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간밤의 사정을 짐작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머슴이 제 몫을 해야 집안이 사는 법이야. 박서방은 그 후로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빚쟁이들에게 쫓겨 먼 타국으로 도망갔다는 말도 있고,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실성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최 대감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황소는 되찾아오지 못했지만, 도령님은 남은 소장농들을 불러 모아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령님의 진심 어린 호소와 돌쇠의 우직한 헌신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일손을 보태주었고, 이듬해 봄초에 대감댁의 논밭에는 그 어느 해보다 푸른 모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마당 한 구석에는 박서방이 베어버린 소나무 그루터기, 옆으로 어린 소나무 묘목이 심어졌습니다. 도령님과 돌쇠가 함께 심은 그 나무는 비록 지금은 작고 여리지만 세월이 흐르면 베어진 나무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자라나 집안을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틈만 나면 그 묘목에 물을 주며 말을 걸곤 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거라. 나도 너도 이제는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테니. 그의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고 손은 투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도령님을 상전으로 모셨지만 도령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돌쇠를 사랑방으로 불러 의논하곤 했습니다. 돌쇠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도령님의 물음에 돌쇠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자신의 생각을 더듬더듬 이야기했고, 그 투박한 지혜는 책에서 배운 지식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최 대감댁복은 돌쇠가 다 물어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억압과 굴종이 아닌 신뢰와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도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더 굽어졌지만 그의 곁에는 장성하여 훌륭한 선비가 된 도령님과 집안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돌쇠는 대청마루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하며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옛날 눈보라치던 밤, 자신이 내리찍었던 마룻바닥의 상처는 이제 세월의 때가 묻어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돌쇠에게 있어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았던 영광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령에 살던 머슴이 스스로의 의지로 살게 된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쏴 하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안채에서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습니다. 옛날에 힘이 장사이고 마음씨 착한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돌쇠는 자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들으며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온 마을이 고요히 잠든 밤, 달빛만이 깨어 그 평화로운 기와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나 걱정이 있다면 저 눈녹은 마당처럼 깨끗이 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쇠가 찾은 그 평안함 속에서 깊고 달콤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명령들이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사랑의 속삭임만이 여러분의 꿈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